여러분 18년 동안 감옥 같은 시골 마을에 갇혀 지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절망하겠죠.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간을 견디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기나 수필이 아니에요. 나라 전체를 뒤흔들 개혁안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권력 싸움에 휘말려 모든 걸 잃은 한 남자. 그가 쓴 책 한 권 때문에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정약용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은 역사 속 인물들의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약용.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묵직하게 느껴지시죠? 1762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관리였고 집안이 양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양반 자제들처럼 그냥 과거 시험이나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하고 고민했대요. 책만 읽는 선비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거죠. 22살에 과거에 급제합니다. 머리가 정말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조 임금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정약용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정조 임금은 개혁군주였거든요. 낡은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 싶어 했던 분이죠. 정약용을 보자마자 이 친구가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알아본 겁니다. 그때부터 정약용은 정조의 오른팔이 됩니다. 수원 화성 설계에도 참여하고요. 거중기라는 획기적인 기계도 만들어냈어요. 요즘으로 치면 엔지니어, 정책 전문가, 행정 고문을 다 한 거죠.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순탄할 수만은 없잖아요. 1794년부터 1800년까지 정약용의 전성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궁궐로 출근하고요. 정조 임금과 나라를 어떻게 개혁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토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퇴근하면 집에서 책을 읽고 또 글을 썼어요. 주말에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수원 화성 공사장에 가서 직접 인부들과 얘기하고요. 이 돌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옮길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다가 거중기를 설계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어요. 임금의 신임을 받고 나라를 위해 일하고 가족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용한 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당파 싸움이 정말 심했거든요. 노론, 남인 이런 식으로 파벌이 갈라져 있었어요. 정약용은 남인이었고 정조를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약용 집안은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어요. 형님들, 누나, 조카들까지.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는 금지된 종교였거든요. 정약용, 저 친구 위험한 거 아니야? 천주교랑 연결돼 있잖아. 뒤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몰랐어요. 자기를 향한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걸.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폭풍전야는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약용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날입니다.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49세의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정약용에게 정조는 단순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꿈을 꾸던 동지였어요.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는 그 꿈을 함께 나눴던 사람. 장례식장에서 정약용은 그냥 멍하니 서 있었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정조가 죽자마자 노론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새로운 임금은 어린 순조였고 실권은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쥐었어요. 그분은 노론의 수장이었거든요. 남인들을 숙청하라. 특히 천주교와 연결된 자들은 용서하지 마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됐어요.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 처형당했습니다. 목이 잘려나갔어요. 둘째 형 정약전도 흑산도로 유배 보내졌고요. 그리고 정약용 차례가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아 앞에서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약용 체포한다. 천주교도를 숨겨주고 이단 사상을 퍼뜨린 죄. 손에 차가운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사실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 잠깐 관심 가진 적은 있었지만 나중엔 유교로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으니까요. 신문이 시작됐어요. 내가 천주교를 믿었느냐? 내 형제들이 모두 천주교도인데 내가 모를 리 없지 않느냐? 매질이 들어왔습니다. 등에 다리에 피가 흘렀어요. 사형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일부 관리들이 정약용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변호해줬거든요. 대신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도 강진, 지금의 전남 강진군. 한양에서 가장 먼 오지였어요. 1801년 겨울 정약용은 짐을 꾸렸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뒤로 한 채 40살의 나이에 모든 걸 잃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눈 내리는 한양 거리를 떠나며 정약용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진으로 가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한겨울에 죄인의 몸으로 몇백 리를 걸어야 했어요. 발에 동상이 생기고 온몸이 얼어붙었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인데. 원망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형이 죽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차라리 나도 죽는 게 나았을까? 절망의 끝에서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강진 땅에 도착해서 작은 초가집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새벽녘이었는데 바깥에서 농부들이 논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일 나가야지. 농사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약용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아. 백성들은 지금도 살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누가 생각해주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강진의 아침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정조 임금님이 꿈꿨던 세상. 그걸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가슴속에서 뭔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사명감이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여기서 해보자. 18년이든 20년이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어. 정약용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어요. 나는 지금부터 조선의 미래를 쓰겠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유배객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꿀 책을 쓰는 학자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날부터 정약용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강진에서의 첫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감시하는 눈도 많았고요. 유배객이라는 낙인 때문에 사람들도 피했어요. 하지만 정약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농부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요. 요즘 농사는 어떻습니까? 관아에서 세금 걷어갈 때 어떻습니까? 직접 듣고 직접 보고 메모했습니다. 저녁에는 책상 앞에 앉아서 그걸 정리했어요.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저 제도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네.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강진에 대단한 선비가 있다더라. 유배 온 사람인데 학식이 엄청나다던데. 젊은 선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고 토론하고 함께 연구했어요. 낮에는 제자들과 공부하고 밤에는 혼자 책을 썼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와 지필에 쏟아부었어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고요. 촛불 아래서 책 쓰느라 눈도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쓴 원고가 수백 건이 쌓여갔어요. 목민심서 마이너스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경세유표 마이너스 나라 전체의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흠음신서 마이너스 형벌과 재판은 어떻게 공정하게 해야 하는지, 한 권 한 권이 조선을 바꿀 수 있는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걸 세상에 내놓지 않았어요. 조용히 묵묵히 계속 썼습니다. 때가 올 거야. 언젠가는 이 책들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정약용을 존경했습니다. 저 양반은 다르다. 유배 온 죄인이 아니라 진짜 학자다. 아이들 가르쳐주고 농사 상담도 해주고 병든 사람 있으면 약도 지어주고 강진 사람들에게 정약용은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1818년 드디어 유배 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8년 만이었어요. 58살의 나이로 정약용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제 돌아간다. 짐을 꾸리면서도 떨리는 손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정약용의 손에는 무언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500권이 넘는 책.
18년 동안 조용히 준비한 조선의 미래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8년 전 떠날 때랑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탐관 오리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고요. 세금은 더 무거워졌고, 농민들은 땅을 잃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뭐야?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바뀐 거야?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에 해답이 있다는 걸. 집에 돌아와서 정약용은 결단을 내렸어요. 이제 세상에 내놓겠다. 그동안 써온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민심서 48권을 펼쳤어요. 여기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고 뇌물을 받고 공금을 횡령한다. 이들은 3년만 수령으로 나가면 평생 먹고 살 재산을 모은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어느 고을에서는 세금을 2배로 걷어서 반은 착복하고, 어느 관리는 송사를 처리하면서 양쪽한테 다 뇌물을 받고, 조선 관료 사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어요. 관리는 백성의 부모다. 목민관 즉 백성을 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토지를 어떻게 재분배해야 하는지, 형벌은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지. 한 글자 한 글자가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을 향한 부패한 시스템을 향한 책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선비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돌려 읽혔습니다. 이거 봤어? 정약용이 쓴 거.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썼지? 우리가 눈 감아왔던 진실이 다 여기 있잖아. 충격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탄했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노론 권력층은 경악했어요. 이 책이 퍼지면 큰일 난다. 정약용을 다시 잡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책은 필사본으로 복사돼서 전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정약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세 유표도 공개했어요. 여기엔 더 급진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지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과거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신분제를 폐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 200년 후의 개혁안이었어요.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들어서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야 겨우 실현될 내용들. 정약용은 그걸 1820년대에 이미 써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감탄했어요. 이 사람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권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론 정권은 여전히 굳건했고요. 정약용의 책은 읽히긴 했지만 실행되진 않았어요.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 개혁안이 실현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이 책을 펼쳐들고 세상을 바꿀 거야. 그 믿음으로 계속 썼습니다. 죽는 날까지. 1836년 정약용은 75세가 됐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평생 혹사시킨 몸이 이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정약용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손자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요. 정약용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진 않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00권이 넘는 책을 썼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고, 부패한 관리들은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정조 임금님, 제가 제대로 한 게 맞나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8년의 유배 생활,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들, 눈 깜짝할 새 늙어버린 아내, 자식들과 함께 못 보낸 시간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그냥 조용히 살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목민심서 정말 대단해요. 이대로만 하면 백성들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정약용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쓴 이 책들은 말이야. 지금 당장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100년 후, 200년 후 누군가는 이 책을 펼쳐들 거야. 그때 조선이 아니 이 나라가 달라질 거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자기가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는. 그해 가을 정약용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손. 그 손에는 잉크 자국이 선명했어요. 장례식 날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강진에서 가르쳤던 제자들.
한양에서 책을 읽었던 선비들. 다들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무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정약용이 죽고 나서도 그의 책은 살아남았습니다. 제자들이 필사해서 퍼뜨렸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100년 후 조선은 망했지만 정약용의 사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의 책을 읽었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정약용을 기억합니다. 실학의 대가, 개혁의 선구자, 백성을 사랑했던 학자.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 18년의 유배를 500권의 책으로 바꾼 사람. 그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8년. 인생에서 18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이 되는 시간. 그 시간을 감옥 같은 시골에서 보낸다면 대부분은 포기했을 겁니다.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기만 했겠죠.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 18년을 500권의 책으로 조선의 미래로 바꿨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가요? 노력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좌절하고 계신가요?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살아생전에 자기가 쓴 책이 세상을 바꾸는 걸 보지 못했어요. 권력도 명예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 믿음 하나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정약용을 기억하고 그의 사상을 배우고 존경합니다. 그가 옳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장 결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정약용처럼 묵묵히 나아가세요. 언젠가는 빛을 볼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시간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정약용처럼 끝까지 가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비가 왕의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요. 신분제 사회에서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바꿀 수 없던 그 시대예요. 양반은 양반으로 노비는 노비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관청의 노비로 태어나서 세종대왕 곁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 남자. 그의 이름은 장영실. 세계 최초의 치구기를 만들고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발명하고 별의 움직임까지 관측하는 천문기구를 만들어낸 천재였죠. 신분 상승의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 결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모든 걸 이뤄냈다고 생각한 순간 한 번의 실수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생을 마감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천민에서 최고 과학자가 됐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장영실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영실의 드라마 같은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영실은 1390년대 초반 동네, 지금의 부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출생부터가 참 복잡해요. 아버지는 원나라에서 건너온 기술자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는 동네 관아에 소속된 기생 출신이었고요. 당시 조선의 법이 어땠냐면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영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네형 관아의 노비가 된 겁니다. 신분이 뭐냐고요? 노비예요. 천민. 최하층 계급. 요즘으로 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죠. 재산도 없고 신분도 없고 미래도 보장되지 않은 삶.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어차피 노비로 태어났는데 뭘 어떻게 해.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장영실은 달랐어요. 이 사람한테는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재주였죠. 어려서부터 기계 만드는 걸 엄청 좋아했대요. 부러진 농기구를 고치고 망가진 물건을 뚝딱 수리하고 심지어 없던 도구를 새로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했죠.
저 친구 손재주 하나는 정말 대단하네. 노비 주제에 저런 재능이 있다니.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신분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장영실은 그저 손재주 좋은 노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본인도 몰랐겠죠. 자기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장영실의 20대, 30대 일상은 어땠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관청으로 출근합니다. 노비니까 당연히 출근해야죠. 시키는 일을 해요.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런데 장영실은 특히 기술 관련 일을 많이 맡았어요. 장영실 이 수레 바퀴 좀 고쳐봐. 저기 물레방아 돌아가는 게 이상한데 가서 확인 좀 해줘. 새로 만들어야 하는 농기구가 있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볼래? 이런 식이었죠. 장영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했던 거죠. 그리고 틈틈이 연구했어요. 이 기계를 이렇게 개량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 장치에 이걸 추가하면 더 잘 작동하겠는데? 혼자서 이것저것 실험하고 만들어보고 고쳐보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장영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성실하긴 하네 저 친구. 손재주도 좋고 일도 잘하고. 쓸모 있는 노비야.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노비는 노비일 뿐이었으니까요. 승진도 없고 인정도 제대로 못 받고. 그저 유능한 기술 노비 정도로만 취급받는 거죠. 10년이 흘렀습니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또 아침이 되면 일하러 가고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장영실도 어느 정도 체념했을 거예요. 뭐 이게 내 운명이지. 노비로 태어났으니 노비로 살다 가는 거겠지. 그런데요.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동네에 엄청난 기술자가 있다던데. 노비 출신인데 손재주가 장난 아니래. 웬만한 양반 기술자들보다 낫다고 하던데. 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경상도로,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그리고 결국 한양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소문을 듣는 사람이 나타났죠. 조선 최고의 권력자. 백성을 사랑하고 인재를 아끼던 그 사람.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1423년 장영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날이 찾아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명을 내린 거예요. 동네에 있는 그 기술자 장영실이라고 했나? 한양으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세요?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양반은 양반끼리, 중인은 중인끼리, 천민은 천민끼리. 섞이지 않았어요. 섞일 수가 없었죠. 특히 노비 같은 천민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분의 벽을 절대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 벽을 깨버린 거예요. 신분이 뭐가 중요한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 일해야지. 주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그건 안 됩니다. 노비를 궁궐로 불러들이시다니요. 신분 질서가 무너집니다. 선례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과인이 필요로 하는 건 신분이 아니라 실력이다. 장영실을 데려오라. 장영실은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생 동네를 벗어나 본 적 없던 사람이 한양 궁궐로 간 거예요. 처음 궁궐에 들어섰을 때 장영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떨렸겠죠. 엄청나게요.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노비 주제의 궁궐이라니. 주변 시선도 따갑기만 했을 거예요. 궁궐의 양반 관료들, 기술 관리들이 수군거렸겠죠. 저 사람이 그 유명하다는 노비 출신? 왕께서 무슨 생각으로 저런 사람을 잘하는지 한번 두고 봐야겠어.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알았어요. 자기가 증명해야 한다는 걸요. 말로는 안 돼요. 입이 아니라 손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첫 번째 과제를 줍니다. 장영실 나라에 필요한 과학기구들을 만들어 보게. 장영실은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그리고 작업에 들어갔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설계하고 계산하고 제작하고 테스트하고. 몇 달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확인했어요. 오, 이거 정말 잘 만들었구나. 왕이 감탄했습니다. 주변 신하들도 놀랐어요. 이 정도 실력이라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데? 장영실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세종은 확신했죠. 이 사람이 진짜 천재구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더욱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장영실을 중국으로 보낸 거예요. 유학을 시킨 겁니다. 명나라로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가 명나라였거든요.
장영실 명나라에 가서 그들의 기술을 배워오게. 그리고 우리 조선의 기술로 만들어내게. 노비 출신을 국가 예산으로 해외 연수를 보낸 겁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조정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어요. 전하, 이건 너무 과하십니다. 천민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다니요. 하지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장영실은 조선의 미래다. 과인이 책임진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장영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구를 만들 수 있어. 명나라에서 본 것들, 배운 것들이 장영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선에도 이런 기술이 필요해. 아니, 명나라보다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어.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위해 최고의 팀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천 정초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 그들과 함께 일하게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네 관아에서 허드렛일 하던 노비가 이제는 조선 최고의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양반 학자들도 불편해했어요. 우리가 노비 출신과 같이 일을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지만 장영실과 함께 일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데? 이론적 지식은 우리가 위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장영실이 훨씬 뛰어나. 아니, 이론까지도 이해가 빨라. 천재 맞네. 이천 같은 학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장영실의 손재주와 창의력은 타고난 것이다. 신분은 낮지만 재능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세종대왕의 프로젝트였죠. 우리 조선만의 과학기술을 만들자. 장영실은 불타올랐어요. 내 평생의 기회다. 절대 놓칠 수 없어. 첫 번째 대작 간에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천문 관측 기구였습니다. 명나라 것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보고 감탄했습니다. 훌륭하다. 이제 우리도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작품 혼천에 천체의 운행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기구였죠. 이것도 성공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경루. 자동 물시계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었어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종이 울리고 북이 쳐지고 인형이 나와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죠. 백성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혼자서 움직이지? 사람 손 안 대는데 종이 울린다고? 신기하다 정말. 그리고 1441년 장영실의 최고 걸작이 탄생합니다. 바로 측우기예요. 세계 최초로 강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였습니다. 유럽에서는 200년이나 지나서야 비슷한 게 나왔어요. 세종대왕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겠구나. 장영실 그대 덕분이네. 정말 고맙네. 왕이 직접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노비 출신에게요. 장영실은 눈물이 날 뻔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세종대왕은 장영실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내립니다. 관직을 주고 집을 하사하고 토지까지 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노비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 겁니다. 양인이 된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종산품 당상관까지 올랐습니다. 천민에서 고위 관료가 된 거죠.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장영실은 행복했습니다. 나도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내 능력을 인정받는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댓말을 했습니다. 장 대감,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대감이라는 호칭이에요. 노비였던 사람이 이제 대감이 된 겁니다. 장영실의 인생은 그야말로 대역전극이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1442년 장영실은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고요. 조선 최고의 과학자로 인정받고 있었죠. 측우기 자경루 혼천에 관해 그가 만든 작품들은 하나하나가 조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종대왕이 장영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줍니다. 장영실, 이번엔 가마를 만들어주게. 그냥 가마가 아니었어요. 왕이 직접 타는 가마, 일명 천추가마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당부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네. 과인이 직접 타고 다닐 가마니까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게. 자네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 잘 부탁하네. 장영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왕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다니.
절대 실망시켜 드릴 수 없어. 최고의 가마를 만들어야 해. 장영실은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먼저 설계도를 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고 다시 그렸습니다. 이 부분은 더 튼튼하게, 저 부분은 더 안전하게. 재료 선택도 신중했어요. 나무 하나하나를 직접 골랐습니다. 이건 나무 결이 좋지 않아. 다른 걸로 바꿔. 저건 강도가 부족해. 더 단단한 걸로. 부하 기술자들에게도 세심하게 지시했죠. 여기 이음새 부분 정말 중요해. 3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 왕께서 타시는 가마야.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오직 가마 제작에만 집중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달라. 왕의 안전이 달린 문제야. 몇 달이 걸렸을까요? 장영실은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밤에도 작업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겠죠. 이 부분은 괜찮나? 저 부분은 혹시 약하지 않나? 드디어 가마가 완성됐습니다. 보기에도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튼튼해 보였죠. 장영실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직접 가마를 흔들어보고 이곳저곳을 두드려보고. 좋아, 완벽해. 문제 없어. 부하들에게도 물었어요. 모두 확인했나? 혹시 놓친 부분 없나? 없습니다, 대감. 완벽하게 제작됐습니다. 장영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왕께 올려도 되겠어.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공들인 작품이었으니까요. 이번에도 왕께서 기뻐하시겠지. 내 실력을 또 한 번 증명하는 거야. 장영실은 가마를 세종대왕께 올렸습니다. 전하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했으니 부디 만족하실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흡족해했어요. 그래, 수고했네. 역시 자네를 믿은 보람이 있구나. 이 가마를 타고 백성들을 만나러 다녀야겠어.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장영실은 안도했어요. 휴, 이번에도 잘 끝났어. 다행이야. 하지만요. 운명이라는 건 참 알 수 없는 겁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곧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1442년 어느 날, 세종대왕이 그 가마를 타고 궁궐 밖으로 행차를 나갔습니다.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가마 안에 세종대왕이 앉아 계시고 신하들이 호위하며 함께 걸어가고 있었죠.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세종대왕이 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두둑.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크앙. 가마 한쪽이 부러져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왕이 타고 계시는 가마가 말이에요. 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하. 왕께서 다치셨나? 어서 가마를 받쳐라. 신하들이 급하게 달려들어 가마를 받쳤어요. 다행히 세종대왕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약간 놀라셨을 뿐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왕의 가마가 부러졌다는 건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단순한 물건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사고였어요. 소식이 궁궐로 전해지자마자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왕의 가마가 부러졌다고?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신하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장영실을 조사하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특히 양반 출신 관료들, 평소에 장영실을 곱게 보지 않던 사람들이 여기다 싶었던 거죠. 봐라, 내가 뭐랬어. 노비 출신이 무슨 과학자냐. 결국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신분이 낮은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왕의 목숨을 위협했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장영실은 즉시 국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실로 끌려갔어요. 장영실 가마 제작 과정을 낱낱이 밝혀라. 어디에서 잘못됐느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부러진 가마를 세밀하게 검토했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가마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이음새 부분의 강도가 부족했고 특정 부위에 하중이 집중되도록 설계돼 있었던 겁니다. 장영실, 이건 명백한 설계 오류다. 내가 만든 가마에 결함이 있었어. 장영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본인도 믿을 수 없었겠죠. 내가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중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왕의 안전을 위협한 죄에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곤장 80대. 80대요. 50대가 넘은 나이에 곤장 80대를 맞는다는 건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형벌이거든요. 장영실은 형틀에 묶였습니다. 탁, 탁, 탁. 매가 등에 내리쳤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평생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왕께 실망을 드렸어. 백성들도 실망했겠지. 80대를 다 맞고 나서 장영실은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진 상태였죠. 그런데 더 가혹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파직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모든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당상관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집도 토지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장영실은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여생을 보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세종실록에도 다른 어떤 기록에도 장영실의 이후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그저 장영실 가마 사건 호흡하면 딱 이 한 줄이 전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비에서 당상관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치국이를 만들고 자격루를 발명하고 혼천이를 제작한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그가 만든 치국이는 지금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자격루는 과학 교과서에 나오고 있어요. 혼천의 간에 같은 천문 기구들도 조선 과학의 자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걸 만든 사람의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이 사건 이후로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신뢰했던 과학자를 결국 지켜주지 못한 거니까요. 신하들의 압박이 너무 심했던 거죠. 노비 출신 주제에 왕의 목숨을 위협했다. 이런 사람을 중용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런 여론 앞에서 아무리 세종대왕이라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장영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만들었는데 치국이도 자격루도 혼천이도 간이도 그 모든 업적들이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지는구나. 결국 나는 끝까지 신분의 벽을 완전히 넘지 못했구나. 아마 억울했을 거예요. 다른 양반 기술자들도 실수는 했을 텐데 왜 나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노비 출신이라는 게 늘 약점이었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한 번 넘어지면 추락이 더 가파를 수밖에. 그의 업적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치국이 자격루 혼천의 간에 모두 역사에 남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지워졌습니다. 이름만 남고 인생은 사라진 거죠.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는 장영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로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은 천재로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평가를 받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살아생전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었지만 죽고 나서 500년이 지난 지금은 영웅이 된 겁니다. 과연 장영실은 행복했을까요?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때 가마 사건이 없었다면 장영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을까요? 조선 과학의 황금기를 더 오래 이끌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신분의 벽 앞에서 언젠가는 좌절했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영실은 과연 후회했을까요? 차라리 동네에서 평범한 노비로 살았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나는 해냈어. 꿈을 이뤘어. 비록 끝이 좋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었을 것 같으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장영실은 자신의 재능 하나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만든 과학기술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치국이를 볼 때마다, 자격루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장영실을 기억하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장영실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라면 장영실처럼 도전했을까, 안전하게 살았을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2등 신분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단지 태어난 신분 때문에 평생 무시당하고 살아야 한다면요? 조선시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자 출신. 그 시대엔 과거 시험도 볼 수 없는 사실상 인생이 막힌 신분이었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의 주치의가 되었고 4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의학 백과사전을 남겼습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그 책.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의학자 허준. 그의 삶은 마치 드라마 같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539년 조선 중기. 한양의 어느 작은 골목. 허준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생은 축복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는 천민 출신. 그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서자라는 꼬리표가 붙었죠. 여러분 서자가 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서자는요.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어요. 관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양반 집안의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죠. 아버지의 피를 이었지만 아버지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신분. 그게 바로 서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허준에겐 꿈이 있었어요. 의학. 그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빌려보고 빌릴 수도 없으면 몰래 베껴 썼죠. 황제내경 상한론 본초 강목. 중국의 오래된 의학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 허준은 결심합니다. 나는 의원이 될 거야. 당시 의원은 기술직이었어요. 양반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서자에게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허준은 스승을 찾아다녔어요. 유이태라는 명의를 만나 본격적으로 의학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습니다. 환자를 보면서 경험을 쌓았어요. 밤에는 책을 읽고 낮에는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허준의 실력은 날로 높아져 갔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허준이라는 의원 정말 손이 신통하다더라. 불치병도 고친다던데? 1571년 32세가 되던 해. 허준은 드디어 내의원에 청거됩니다. 내의원. 왕실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었죠. 서자가 왕실의 의원이 되다니.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내의원에 들어간 허준. 하지만 그곳은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양반 출신 의원들이 그를 쳐다보는 눈빛. 차갑고 날카로웠죠. 저 서자 놈이 감히 이곳에? 실력이 좀 있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줄에 서려는 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준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분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허준은 참았습니다. 말 대신 실력으로 보여주기로 했죠. 환자를 정성껏 돌봤어요. 밤을 새워가며 처방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왕실 사람들이 하나둘 낫기 시작한 겁니다. 1590년 선조 임금이 병에 걸렸습니다.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죠. 여러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때 선조가 물었습니다. 허준은 어디 있느냐? 허준이 불려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진맥을 하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선조의 병이 나았습니다. 허준, 그대의 의술은 참으로 신묘하구나. 선조는 허준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를 당상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서자가 당상관이 되다니. 이건 조선 역사상 거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승진은 독이 되었습니다. 질투, 시기, 미움. 양반 출신 의원들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저 서자 놈이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다니. 왕이 저자에게 속고 있는 거야.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갔죠.
허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피난길은 지옥이었어요. 굶주린 백성들,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아이들. 허준은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내가 의원이라면서 왜 이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가? 그때였습니다. 선조가 허준을 불렀어요. 그리고 엄청난 명령을 내렸죠. 허준 들어라. 이 나라의 의학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라. 중국 의학서만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맞는 우리만의 의학서를 만드는 것이다. 허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만의 의학서를 만들어라. 선조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백 년간 쌓인 의학 지식을 단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다. 게다가 중국 의학서를 베끼는 게 아니라 우리 체질에 맞는 우리 약재로 치료하는 방법을 담는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명을 받들겠습니다. 1596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허준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명의 의원이 함께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죠. 양반 출신 의원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너무 방대한 작업이야. 우리 생전에 끝낼 수나 있을까? 핑계였죠. 사실은 서자 출신 허준 밑에서 일하기 싫었던 겁니다. 결국 허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했어요. 허준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매일 밤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쳤습니다. 황제 내경 85권, 본초 강목 신두권, 의학인문 상한론 청금방, 중국과 조선의 의학서 수백 권을 뒤적였죠. 그리고 직접 경험한 것들을 더했어요. 전쟁터에서 본 환자들, 피난길에서 만난 백성들, 30년간 치료한 수천 명의 사례들,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08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조 임금이 갑자기 위독해진 거예요. 허준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진맥을 하고 처방을 내렸죠. 하지만 선조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준은 무너졌어요. 자신의 손으로 왕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조정 대신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허준이 왕을 잘못 치료해서 죽게 만들었다. 어이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였죠. 누군가는 허준을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어요. 허준 유배형. 허준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한양을, 왕실을, 의수를 모두 등지고 유배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66세의 노인. 짐을 꾸리며 그가 챙긴 건 단 하나였어요. 미완성된 원고. 바로 동의보감이었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 허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원고를 꽉 쥐고 있었죠. 끝내겠다. 반드시 끝내겠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 책만은 꼭 완성하겠다고. 유배지, 경상도 함안. 허준은 그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도 제자도 가족도. 67세의 노인에게 남은 건 낡은 초가집 하나, 그리고 미완성된 원고뿐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내 인생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허준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허준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죠. 그래, 이제 방해받지 않고 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허준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유배지 백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저희 아이가 열이 나는데 저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낮에는 환자를 치료하고 밤에는 그 경험을 원고에 적었어요. 아, 이 증상엔 이야기 효과가 있구나. 이 처방은 우리 백성들에게 더 잘 맞는구나.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덧
허준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함안에 신의가 있다더라. 불치병도 고친다던데?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허준은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 길이구나. 왕의 어이가 아니어도, 높은 벼슬이 없어도 나는 의원이구나. 그리고 1609년 드디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 임금 광해군이 허준의 유배를 풀어준 거예요. 허준을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이라. 그리고 그 책 동의보감을 완성하게 하라. 허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70세의 노인. 다시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는 짐을 쌌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었거든요. 한양으로 가는 길. 허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선조 임금이 말하는 것 같았죠. 허준 잘 견뎌냈구나. 허준은 웃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였어요.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을 향해, 꿈을 향해, 완성을 향해. 1610년 한양으로 돌아온 허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71세. 당시로선 엄청난 고령이었죠. 하지만 허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음악 재개 마이너스 결연하게. 그는 작은 방 하나를 얻었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붓을 들었고 밤이 깊어도 촛불을 켰어요. 먹을 갈고 종이를 펴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동의보감. 이 책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었어요. 내경편 마이너스 우리 몸의 구조와 원리. 외형편 마이너스 겉으로 드러나는 병. 잡병편 마이너스 온갖 질병의 치료법. 탕해편 마이너스 약제와 처방. 친구편 마이너스 침과 뜸의 기술. 총 25권. 25책. 방대했습니다. 하지만 허준에겐 철학이 있었어요. 이 책은 양반만을 위한 게 아니다. 가난한 백성도 시골 의원도 누구나 읽고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허준은 쉬운 말로 썼습니다. 어려운 한자 대신 우리가 아는 약초 이름을 넣었어요. 인삼, 당귀, 감초. 우리 산과 들에서 나는 것들로요. 그리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약초의 모양, 침을 놓는 위치, 병의 증상.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허준은 밤마다 생각했어요. 30년 전 피난길에서 본 그 백성들을,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가던 사람들을. 그때 내가 무력했던 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 그 지식을 나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지. 허준은 다짐했습니다. 이 책으로 그들을 살리겠다. 그리고 드디어 1610년 여름 마지막 글자를 적었습니다. 붓을 내려놓는 순간 허준의 손이 떨렸어요. 15년, 아니 사실은 50년이 넘는 세월이었죠. 그가 의학을 배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허준은 원고를 쓰다듬었어요. 두껍고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허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세상에 내놓을 시간이구나. 그는 원고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50년 인생의 무게, 15년 지필의 고통, 1년 유배의 절망. 그 모든 것이 이 원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판단할 차례였습니다. 1610년 가을, 동의보감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죠. 서자가 쓴 의학서라며 과연 믿을 만할까? 하지만 책을 펼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데?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게다가 쉽게 설명되어 있잖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양반 집안에서도, 시골 의원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중국에서도요. 명나라 의원들이 동의보감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중국 의학서보다 뛰어나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이며 완벽하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에 이런 보물이 있었다니. 책이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 일본으로, 베트남으로. 동의보감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의학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아이가 열이 나면 이 책을 펼쳐 약초를 찾았어요. 뒷산에서 감초를 캐고 생강을 구해서 다려 먹였죠. 시골 의원이 어려운 병을 만나면 촛불을 켜고 동의보감을 읽었습니다. 아,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구나. 양반 부인이 몸이 안 좋으면 하인을 시켜 이 책을 가져오게 했어요. 직접 읽고 증상을 확인했죠. 허준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나 읽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책. 그게 바로 동의보감이었어요. 1613년 광해군이 허준을 불렀습니다. 허준, 그대가 만든 책은 이 나라의 큰 보배가 되었소. 그리고 허준에게 정일품 보국숙록대부 칭호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서자가 정일품까지 올라간 겁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도 거의 없는 일이었죠. 허준은 울었습니다. 74세의 노인이 임금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신은 그저 백성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광해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허준, 그대는 진정한 의성이요. 그날 밤 허준은 혼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서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때,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던 그 순간, 선조 임금의 명령을 받던 날, 유배지에서 홀로 원고를 쓰던 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허준은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본인도 몰랐죠. 하늘에게, 선조에게, 자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마도 포기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1615년 허준은 76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동의보감은 살아 숨쉬기 시작했어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은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09년 7월 유네스코가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거예요. 400년 전 한 서자 출신 의원이 쓴 책을 인류의 소중한 유산으로요. 지금도 동의보감은 한의학 교과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베트남에서도,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요.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집념이 500년을 넘어 지금도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허준이 나는 서자니까라고 포기했다면, 너무 어렵다며 중간에 그만뒀다면, 유배지에서 이제 끝이다라고 절망했다면, 우리는 동의보감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한 그 지혜를 허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태어난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나이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포기하려던 것이 있나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꿈이 있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 서 있나요? 허준을 떠올려 보세요. 67세의 유배를 갔지만 70세에 돌아와 책을 완성한 그 사람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신분은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허준처럼 한 걸음 또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게 기적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도 허준처럼 세상을 바꿀 힘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